3억이었습니다. 제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저녁, 젊은 남자가 제 구두 공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구두 수선을 맡기고 서류 가방을 의자에 두고 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찾으러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라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묶음으로 정리된 5만 원권이 빼곡했습니다. 손으로 세어봤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3억 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돈다발을 만졌습니다. 새 지폐 특유의 바삭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를 봤습니다. 전기요금 독촉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종 경고, 공급 중단 예정이라는 빨간 글씨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약봉지에서 떨어진 진통제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매일 먹는 약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월세, 밀린 모든 고지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됐습니다. 매일 라면으로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구두 수선으로 하루 벌어봤자 몇만 원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 돈이면 몇 년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금을 잊어버릴 리는 없을 텐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손이 가방 위로 갔습니다. 닫을까요? 열어둘까요? 양심이 말했습니다. 남의 것이다. 돌려줘야 한다. 현실이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냐?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이 돈을 가지면 도둑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일까요? 가방을 덮었습니다. 다시 열어봤습니다. 돈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마음만큼이나 어수선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낯선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9시에 공방 문을 열고 어제 맡겨진 구두 몇 켤레를 정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운동화 밑창 갈기, 중학생 아이의 교복 구두 앞코 수선. 일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맞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공방 정리를 하려던 찰나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양복 차림이었는데 옷차림새로 봐서는 사무직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구두 수선 가능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봅시다. 그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었습니다. 비싼 구두였습니다. 가죽이 부드럽고 스티치가 정교했습니다.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본 구두 중에서도 최고급이었습니다. 문제는 뒤꿈치였습니다. 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급하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의 표정이 간절했습니다. 이런 고급 구두를 신는 사람이라면 분명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 거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와주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마음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최 부장님. 네, 지금요?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제 옆 의자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급하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방 잠깐 맡겨도 될까요? 물론이죠. 내일 구두 찾으실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그는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비바람이 공방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의자에 놓인 서류 가방을 봤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습니다. 잠금 장치도 있었는데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급하게 나가면서 제대로 잠그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공방 문을 잠그고 위층 원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잠들기 전에 가방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남자의 표정이 그렇게 다급했던 걸 보면 분명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공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구두 수선을 마저 해야 했습니다. 약속 시간인 8시까지는 1시간 있었습니다. 8시가 되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일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나간 걸 보면 중요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틀째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의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구두를 맡기고 가방까지 두고 갔는데 찾으러 오지 않다니요. 사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찾을 수 있다면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봐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가득한 돈이었습니다. 5만 원권이 다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갓 찾아온 듯한 새 지폐들이었습니다. 손으로 대충 세어봤습니다. 한 다발에 500만 원씩, 10다발, 20다발 더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구두 수선으로 살아온 제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 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새 지폐 특유의 바삭한 느낌이었습니다. 위조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돈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평범한 구두 수선을 맡기러 온 손님이 이런 거금을 가지고 다닐 줄이야. 가방을 급히 닫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공방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다시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돈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를 봤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전기요금 독촉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 경고 15일 이내 미납 시 전기 공급 중단. 가스요금 고지서, 월세 독촉서도 쌓여 있었습니다. 약봉지에서 흘러나온 진통제 알약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매일 먹는 약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밀린 공과금을 다 낼 수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매일 라면과 김치로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하지만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있을 거였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돌아와서 찾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아올까요? 사흘이나 지났는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거금을 잊어버릴 리는 없을 텐데 왜 찾으러 오지 않는 걸까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돈이 깨끗한 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도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단골 손님인 말순 이모가 들어왔습니다. 70세인 이모는 동네에서 소문이 빠른 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정호가 안색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이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얼굴에 뭔가 드러났나 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모에게 가방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때? 돈은 좀 되니? 이모의 질문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저 그래요. 하루하루 근근히.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정직하게 살기가 어디 쉽냐. 남들은 다 편법 쓰고 꼼수 부리는데. 말순 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호가 솔직히 말해봐. 만약에 길에서 돈 주머니를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어? 갑자기 나온 질문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그야.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죠. 에이, 진짜로?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주인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쓰면 누가 알겠어? 이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제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의 것이잖아요. 남의 것이긴 뭐가 남의 것이야. 주인이 안 나타나면 하늘이 준 거지. 특히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호가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모가 돌아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이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늘이 준 거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가방을 다시 봤습니다. 돈다발들이 제 눈을 유혹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가져버리면 어떨까요?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신고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도둑질이다. 현실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거냐?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가방 생각만 났습니다. 돈다발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돈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현실이었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심했습니다. 주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크다 해도 남의 것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66년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도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가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연락처나 신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거였습니다. 돈다발 사이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장도윤, 스텝업 신발 대표이사. 전화번호와 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발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구두를 신고 다녔구나 싶었습니다. 영수증도 몇 장 있었습니다. 은행 출금 내역서, 식당 영수증, 모두 최근 날짜였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흔적들이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회사로 전화해봤습니다. 네, 스텝업 신발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도윤 대표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대표님께서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계시는데요. 혹시 어떤 일이신지요? 아, 그냥 구두 수선건으로요. 아, 네.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째라고 했으니 구두를 맡기고 간 그날부터 연락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거리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걸으면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오피스텔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스텝업 신발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회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화 받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아, 네. 구두 수선건이라고 하셨죠? 네. 장도윤 대표님이 며칠 전에 제 공방에 구두를 맡기셨는데 아직 찾으러 오지 않으셔서요. 여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표님께서 정말 연락이 안 되고 계세요.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월요일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안 나타나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에 급한 전화를 받으시고는 나가셨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그날 저녁이라면 구두를 맡기고 간 날이었습니다. 공방에서 받은 전화 때문에 급하게 나간 게 맞았습니다. 가족분께는 연락해 보셨나요? 대표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혼자 사시거든요. 혼자.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였습니다. 혹시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아직은 성인이시고 며칠밖에 안 됐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장도윤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찾으러 오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돈을 가져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더 자세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다발 맨 아래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갓난아기가 작은 구두를 신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첫돌, 1987년 3월. 장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예쁘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살고 연락할 가족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사진 속 아기가 신고 있는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앙증맞은 구두였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구두를 신고 뛰어다니는 꿈이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점점 멀어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장도윤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무사할까요? 언제 돌아올까요? 그리고 이 돈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안 나타나면 그때 경찰서에라도 신고하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이 돈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후 공방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여기 구두 공방 맞죠?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일반 손님 같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젊은 남자가 구두 맡기러 왔다면서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장도윤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분이 계셨긴 한데 왜 그러시는지요? 그 사람이 뭔가 맡기고 가지 않았나요? 가방이나. 남자의 눈이 공방 안을 훑었습니다. 서류 가방이 놓인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 가방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구두만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요? 그럼 그 구두는 어디 있어요? 선반에 놓인 장도윤의 구두를 가리켰습니다. 수선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저게 그 구두예요. 남자가 구두를 집어들어 확인했습니다. 비싼 구두라는 걸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장도윤이란 놈 어디 갔는지 아세요? 장도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모릅니다. 며칠째 안 오고 계세요.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최기남입니다. 혹시 그놈이 나타나면 꼭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최기남 용영건설 하청업체 대표 건설업자였습니다. 그놈이 우리한테 빚이 있거든요. 꽤 큰 돈이에요. 빚. 그래서 장도윤이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녔던 걸까요? 빚이면 얼마나 되는데요? 3억 정도? 3억? 가방 안에 있던 돈과 똑같은 액수였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래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도 그놈한테 속지 마세요. 겉보기엔 점잖아 보여도 사기꾼이에요. 최기남이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뭔가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여기 다른 방은 없나요? 왜 그러시는지요? 아니, 그냥 그놈이 뭔가 숨겨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최기남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소름 끼쳤습니다. 할머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놈과 관련된 건 조심하세요. 우리도 급하거든요. 위협이었습니다. 분명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뭔가 찾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할머니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공방 문을 잠그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최기남이라는 남자가 가방의 존재를 눈치챘을 수도 있었습니다. 3억이라는 금액이 일치하는 것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누군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 문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방으로 내려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던진 것 같았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급히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최기남과 그 일당들이 가방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유리창을 임시로 막고 청소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오후에 말순 이모가 왔습니다. 어머, 유리창이 왜 이래? 밤에 돌이 날아와서 깨졌어요. 요즘 동네 애들이 말썽이 심해서. 그런데 정호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밤에 잠도 못 잤구나? 이모는 예리했습니다. 제 상태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지? 나한테 말해봐.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이모가 돌아간 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맡겼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장도윤이 돌아왔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면 최기남 같은 사람들이 더 격하게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잘 생각해 보셨어요? 최기남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가방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정말로 가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계속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참을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최기남과 그 일당들의 위협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을 직접 찾아서 가방을 돌려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스텝업 신발 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장도윤 대표님 집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요. 대표님이 맡기신 물건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잠시 망설이더니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전해드릴게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어쩔 수 없이 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장도윤으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주차장 영수증이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날짜를 보니 구두를 맡기러 온 그날이었습니다. 아마 집 근처 주차장인 것 같았습니다. 리버사이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강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비실에서 물어봤습니다. 장도윤이라는 분 계실까요? 몇 동 몇 호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성함만으로는 찾아드리기 어려워요.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큰 아파트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장도윤? 백오동에 사는 그 젊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을 것 같은데요. 요즘 며칠째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백오동을 찾아갔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1502호라고 알려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 더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더니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1502호 장도윤 씨요. 아, 그분. 며칠째 안 보였는데요. 신문도 쌓여 있고 문 앞을 보니 정말로 신문 여러 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간 집에 없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평소에 인사도 잘 안 하시고 조용한 분이셔서 잘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장도윤은 정말 어디 간 걸까요? 최기남이 말한 대로 빚 때문에 도망간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3억이나 되는 돈을 공방에 두고 갔을까요? 말이 안 됐습니다. 이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쯤 공방 문이 열리더니 장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두 찾으러 왔습니다. 목소리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며칠째 걱정했는데.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구두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셨으면 하는데요. 장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방을 보더니 급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열어보셨나요? 연락처를 찾으려고 열어봤습니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네. 돈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장도윤이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돈다발들을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다 있네요. 혹시 안 건드리셨죠?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며칠간 그 많은 돈을 지켜준 제게 하는 말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건드리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 돈 때문에 며칠간 잠도 못 잤습니다. 최기남이라는 사람이 와서 위협하기도 했고요. 장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최기남이 왔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3억 빚이 있다면서 찾고 있다고 했어요. 유리창도 깨뜨리고 전화로 협박도 했고요. 장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 끼쳐드리려던 게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돈이 뭔지도 모르겠고 개인적인 일이에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냉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며칠간 걱정해준 제게 할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져가시는 거죠?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도윤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구두 수선비도 묻지 않았습니다. 구두 수선비는 아, 맞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10만 원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면 되죠? 평소 구두 수선비는 2, 3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은 과한 금액이었습니다. 마치 입막음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괜찮습니다. 피해 끼쳐드린 것도 있고 그 말이 더 기분 나빴습니다.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만. 장도윤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잠깐요. 불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며칠간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어서. 저는 며칠간 그 돈 때문에 고생했어요. 가져야 하나, 돌려줘야 하나.
밤잠도 못 자면서 고민했고요. 장도윤이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고,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이런 돈을 함부로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장도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과 걱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고마움은커녕 의심의 눈초리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덜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도윤이 떠난 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서운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20년 넘게 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구두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아기 구두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고 귀여운 구두였습니다. 하얀 가죽에 작은 단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구두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가죽이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구두였습니다. 1987년 3월, 38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28세였습니다. 미혼모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차가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제게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남자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구두 수선 일을 배운 것도 그때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기술이 있어야 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예뻤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똘똘했고 웃을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전부였습니다. 첫돌이 되었을 때 이 구두를 만들어 신겨줬습니다. 아이 발에 맞춰서 직접 재단하고 바느질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구두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동네 사진관에서 돈을 아껴가며 찍은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팠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 수 있는 가정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왔습니다. 좋은 가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이 구두를 신겨줬습니다.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우는 이유를 모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신은 아이의 발을 마지막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입양기관 직원에게 아이를 넘겨줬습니다. 자동차가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뒷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끝까지 봤습니다. 구두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입양기관에서는 연락을 금지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적응하려면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년 후 입양기관에 몰래 연락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라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38년이 흘렀습니다. 아이 구두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가방 속에서 본 사진, 아기가 신고 있던 구두,
급히 일어나서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가방 속 사진에서 아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봤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하얀 가죽의 작은 단추. 제가 만든 구두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습니다. 비슷한 구두가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돈에만 정신이 팔려서 사진을 자세히 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장도윤, 1987년 3월생. 제 아이와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많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장도윤이 제 아들이라면 오늘 제게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저를 모르니까, 저를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38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작은 손을 놓아야 했던 그 순간이, 구두를 신고 떠나가는 아이의 모습이,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아이라면,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제 아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만나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챕터 7. 진실의 열쇠. 다음 날 아침 스텝업 신발 회사로 향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네. 혹시 장도윤 대표님과 다시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요? 아, 다행히 어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후에 출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다행이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오후 2시쯤 장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장도윤이 여직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혜미 씨, 잠깐 자리 좀 비워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혜미라는 여직원이 나간 후 둘만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장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어제 가방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요? 아기 사진. 첫돌 사진 말입니다. 장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시는지, 그 사진 속 아기가 신고 있던 구두, 혹시 어디서 구한 건지 아세요? 구두요? 왜 갑자기? 중요한 일입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장도윤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입양될 때부터 신고 있던 거라서. 입양. 역시 입양하였습니다. 언제 입양되셨어요? 1987년. 생후 12개월 때요. 1987년. 제 아이를 보낸 바로 그 해였습니다. 혹시 입양 전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대체 뭐가? 장도윤이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도윤이었어요. 원래 이름도 도윤이었다고 들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름까지 같았습니다. 그 구두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집에 있는데. 왜 그런 걸? 제발이요.
한 번만 봐도 돼요. 장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분이네요. 알겠어요. 집으로 오세요. 리버사이드 아파트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장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했지만 차가워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티가 많이 났습니다. 잠깐만요. 장도윤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구두가 보였습니다. 하얀 가죽에 작은 단추가 달린 구두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만든 구두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가죽의 질감, 스티치의 모양, 단추의 위치, 모든 것이 기억 그대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구두를 만져봐도 될까요? 네.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38년 전 제 손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가죽 안쪽에 작은 표시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세요? 장도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 구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38년 전에 제 아들을 위해 만든 구두입니다. 장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아,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년 만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죠? 장도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1987년 3월 첫 돌 때 이 구두를 신겨주고 입양을 보냈어. 너무 가난해서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장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제 부모님은 따로 있어요. 저를 사랑해주신 부모님이 계신다고요. 나도 알아. 그분들이 너를 잘 키워주셨다는 것도 알아. 고마워하고 있어. 그럼 왜 지금 와서,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나타난 게 아니야. 우연히, 정말 우연히 만난 거야. 장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정말이야. 내가 내 아들이야.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버렸어요? 장도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더 좋은 곳으로 보낸 거야. 내가 아프고 돈도 없고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변명이에요. 변명이 아니야. 정말로 어쩔 수 없었어.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요? 왜 찾지 않았어요?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입양기관에서 연락을 금지했어. 새 가정에 적응하려면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그래도 찾을 방법은 있었을 텐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도윤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야. 부담 갖지 마. 나는 그냥 너가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잘 살고 있냐고요?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제서야 장도윤의 처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업이 망했어요. 빚만 남았고, 최기남 같은 사람들이 저를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녔던 거였습니다. 그 3억은 마지막 남은 돈이에요. 이것마저 뺏기면 정말 끝이에요. 장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8년 만에 만난 엄마가 이런 모습이라니.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날 밤 장도윤은 제 공방에 머물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최기남 일당이 위험했습니다.
여기서 자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이제 내 아들인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8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우기는 어려웠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언제 제대로 된 밥을 먹었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장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어요. 라면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 부담스럽다면 이모라고 해도 되고. 아직은 어색해요. 그래. 천천히 하자. 라면을 같이 먹었습니다. 장도윤이 배가 고팠던지 빠르게 먹었습니다. 더 끓여줄까? 아니요. 배불러요.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 아들한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기남이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받아볼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그 녀석 찾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말고요. 오늘 회사까지 찾아갔다면서요? 우리 사람이 봤어요. 미행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내일까지 그 녀석과 돈을 우리한테 넘기세요. 안 그러면 어쩔 건데요? 할머니도 위험해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장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봤습니다. 저 때문에 위험해지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을 내가 못 지켜서 어떻게 해? 하지만 최기남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이니? 장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신발 사업을 할 때 자재 공급업체였어요. 처음에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자고 해서 계약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자금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연루된 거죠. 사업이 망하니까 모든 걸 제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저만 손해볼 가능성이 커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3억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거니?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려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문 닫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공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기남이에요. 장도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자. 두 사람이 위층 원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숨었습니다. 아래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열어봐요. 다 알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숴버릴 거예요. 30분 정도 지나니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포기하고 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제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경찰서에 가자. 하지만 증거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보호를 요청하는 거야. 위협받고 있다고. 그게 될까요?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위협 전화와 기물 파손 신고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증거도 있어요. 깨진 유리창 사진과 녹음된 협박 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경찰이 최기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기남이 구속됐습니다. 불법 자금 관련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장도윤도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3억은 정당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졌네. 네.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이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도윤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지만 정직한 구두 제작 사업이었습니다. 엄마, 같이 해요. 어느 날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나야 뭘 도와줄 게 있겠어. 구두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정말 잘 만드시잖아요.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모자가 함께하는 구두 가게. 좋지 않나요? 새로운 공방을 차렸습니다. 윤도 구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윤정옥의 윤과 장도윤의 도를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구두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구두는 정말 다르네요. 장도윤이 감탄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도 좋아. 손재주가 있구나. 엄마 닮았나 봐요.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저를 입양 보낸 것.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미안했어.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덕분에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지금 엄마도 다시 만났잖아요. 장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켤레의 구두가 제 주인을 찾아가듯 저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8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정직은 돌아옵니다. 인연은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구두 한 켤레가 데려온 기적이었습니다.